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도 국가직 9급 농업직 전공 과목에 대해서 총평이랑 해설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요. 1시간 동안에 두 과목에 대해서 다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 설명을 자세하게 막 길게 못 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재배 낙책형 기준이에요. 1번 같은 경우 일단 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예요. 식물의 진화와 작물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생리적 격리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 생리적 격리의 정의만 생각을 하시면은 이거는 답이 1번이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이죠. 생리적 격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곳에 있어도 개화기가 다르다거나 교잡 뿌림이 된다거나 해서 그래서 수분 수정이 안 되는 거, 그걸 우리가 생리적 격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지리적으로 떨어져서 수분 수정이 안 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지리적 격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 격리와 생리적 격리 그 두 가지의 정의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니까 패스할게요. 그리고 2번 보기 보도록 할게요. 2번 보기의 답은 2번이에요. 일단 이 집단 육종과 개통 육종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을 살짝 간략하게만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집단 육종 같은 경우는 초기 세대에 선발 안 하고 집단으로 막 계속 기르다가 후기에 가서 선발하는 거가 집단 육종이죠. 개통 육종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선발에 들어간다더라 라는 거, 그게 개통 육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초기부터 선발에 들어가는 게 초기에 선발을 깔끔하게 잘 했어야지 유용한 유전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초기에 선발을 잘못했으면 좋은 애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집단 육종은 초기에 선발 안 하기 때문에 처음에 유용한 거를 잃어버린다거나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단 육종은 유용한 유전자를 초기에 상실할 염려가 적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개통 육종에서 선발이 잘못되었을 때 초기 세대 유용 유전자를 상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벼의 장해형 냉해에 해당하는 거 물어보고 있어요. 벼의 냉해와 관련해서 지연형과 장해형 냉해 두 가지 구분은 우리가 필수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연형 냉해 같은 경우는 영양생장기에 저온을 만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해형 냉해는 생식생장기에 저온 만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무조건 불임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저것 앞뒤 볼 필요 없이 무조건 장해형 냉해에서는 불임이라는 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번 보시면 유수 형성기에 냉온을 만나면 출수가 지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연형 냉해 같은 경우 물론 어린 아주 몸체를 막 열심히 키우는 그런 이제 영양생장기, 그때부터 저온을 만난 거,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유수 형성을 할 때 냉온을 만나는 것까지, 그래서 그때 출수가 지연이 되는 것까지도 지연형 냉해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지연형이라고 하는 거는 뒤로 밀린다, 지연된다라는 거잖아요. 출수가 뒤로 밀리는 거, 이것도 지연형 냉해에 포함을 시키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의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토양의 양이온 취한 용량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답은 4번인데요. 치환성 양이온이라는 것들을 토양의 입자들이 잘 이제 흡수를 해야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질 입자가 많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극을 가지는 양이온을 잘 붙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양 알갱이에 마이너스 극을 가지는 부분이 많으면 플러스 극들이 많이 와서 붙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질 입자가 많을 때에는 치환성 양이온을 흡착하는 힘이 완전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답은 2번이에요. 옳지 않은 거. 양상 추발화 시 근적외곽 조사는 발화를 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근적외곽 같은 경우는 한 730나노미터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730나노미터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상에서 보시면 우리 뭐 호강성 종자라든지 형광성 종자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고 또 파이토크롬과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상추를 재료로 한 연구에서 적색광 범위에서는 발화가 촉진이 됐었었는데 730나노미터 정도 되는 근저계강 부분에서는 발화가 억제가 됐었더라 라는 사항을 보실 수가 있죠. 이거는 그거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1번 보기 한번 보시면은요, 예, 잎들깨 재배라고 되어 있어요. 들깨는 단일 작물이에요. 단일 식물. 단일 식물이기 때문에 야간 초파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개화가 억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단일 식물은 2시간씩 어두운 시간이고 그걸 다 합해서 16시간이 어두운 시간, 그래도 말짱 꽝이죠. 꾸준히 어두운 시간이 쭉 유지가 돼야지 그래야 생식생장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간 초파를 했다라는 거는 중간에 햇빛을 쬐임으로써 그를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면 말짱꽝 효과가 안 나타나서 꽃 못 피는 거죠. 그리고 플러그묘 생산 시 자외선과 같은 단파장강은 이제 신장 억제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플러그묘를 생산하는 거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플러그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공정육묘 이런 거 교재에서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온실에서 기르는 거 공정육묘 이런 거 얘기했었었는데 그때 안에서 기르는 거 용기묘, 포트묘, 플러그묘, 셀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온실에서 기르든 밖에서 기르든 무조건 단파장, 자외선은 신장을 억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이론 수업할 때라든지 문제풀이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거가 센빛을 못 받으면 도장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얘기하는 그 센빛이 단파장의 자외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광 현상에는 이렇게 특히 440에서 480나노미터의 광이 가장 유효하다라는 거는 뭐 워낙에 많이 보신 그런 사항이니까 이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가 비교적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답은 3번이에요. 이게 조금 낯설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예, 일단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교재에서 잡종 강세의 원인은 우성설과 초우성설로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딱 그것만 생각을 해봐도 일단 초우성설은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성 유전자 연관설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성설이에요. 저게 우성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복대림 유전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똑같은 자리에 여러 개가 있으면 걔네를 복대림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S1, 2, 3, 4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복대림 유전자들 간에도 우성이라든지 공우성이라든지 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복대립 유전자들 간에도 우성, 공우성, 불완전 우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만약에 복대립 유전자가 만약에 교배에 의해서 이형접합체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우성이 나타나는 애 우성과 연관시켜 보자면 개에 의해서 또 이렇게 잡종 강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월분리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 세대보다 자식이 훨씬 더 좋은 애가 나오는 거 그거를 초월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친보다 자식이 더 질 좋은 애가 나왔어. 그게 초월분리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그 초월분리가 되는 그 현상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육종을 하는 것이 초월육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잡종 강세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지 초월 육종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초월 육종이라는 것은 어디에 연관시켜 볼 수 있냐면 교배 육종의 이론적인 근거가 조합 육종과 초월 육종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초월 분리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배 육종의 이론적인 근거로는 우리가 포함을 시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잡종 강세로 연관을 시켜보자면 거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좀 난도가 높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올해의 우리 이 재배학 문제 같은 경우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뒤에서 유전자형 개수 있죠. 그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 요 문제가 어려운 문제. 요거는 이제 공식을 그냥 아예 기억을 해두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건 공식이 있어요. 네. 세상에 독립된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F1 유전자형이 저렇게 되어 있을 때 F2에서 유전자형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F2에서 유전자형 개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3의 n승이에요. 3의 n승이에요. 이건 이제 공식이에요. 공식. 그리고 우리 독립적인 n쌍의 대립 유전자는 독립적인 n쌍의 대립 유전자는 2의 n승가지 배우자를 형성을 해요. 2의 n, 아이고, 글씨가 너무 크게 나오네. 2의 n승가지 배우자를 형성을 한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몇 가지 배우자를 형성을 하냐라고 하면은 2의 n승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F2에서 유전자형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이거는 3의 n승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냐면, 지금 시간상 이제 이거를 일일이 다 노가다로 일일이 다 풀어보기가 힘드니까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멘델의 유전 법칙 두 번째 이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을 보시면 일단 얘들 9대3 대 3대 1 해가지고 총 16줄 F2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총 16개가 나와 있어요. 총 16개 9대3 대 3대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전자형의 개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유전자형의 개수는 9개예요. 9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 9개. 그 멘델의 유전 법칙 그림 있죠? 멘델의 유전 법칙 이 법칙 그림을 보시면 전체 16개의 애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걔네 관련해가지고 일단 보시면 맨 오른쪽에 이렇게 쭉 세로로 나와 있는 거, 유전자형의 개수는 총 9개. 그쵸? 그런데 유전자형의 개수는 총 9개이지만 요 한 개는 한 개가 아니라 좀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또 요 한 개는 또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교재 기준으로 양성잡종과 관련해서 멘델의 이 법칙을 얘기하잖아요. 양성잡종과 관련해서 아마 교재에는 우리가 WGG였었던 거, 그렇죠? 요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배우자가 형성된 개수는 전체적으로 총 2의 2승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전자형의 개수는 3의 2승으로 해서 9개.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거는 그냥 공식으로 애들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은근 헷갈려요. 배우자가 몇 가지 형성되냐 하고 유전자형의 개수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독립적인 n쌍의 대립 유전자와 관련해서 봤을 때. 지금 시간상 이거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일단 세로로 9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W하고 G라는 두 쌍이기 때문에 3의 2승은 9개. 이거는 3개니까 3의 3승은 27.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돼요. 일일이 다 한 개 한 개 해보자면 좀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이제 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8번의 답은 이제 4번이에요. 이거 되게 지엽적인 내용이에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수량 구성 요소와 관련한 거를 낼 때에는 주로 화학류라든지 이런 거 기준으로 많이 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 4번 이런 거 가지고서 문제 낸 거는 별로 없었는데, 이제 좀 너무 문제를, 사실 우리 농업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득점자가 많다 보니까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셨나 봐요, 올해는.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부분들을 문제를 냈더라고요. 성분을 채취하는 작물의 수량 구성 요소는 단위 면적당 식물 채수 곱하기 덩이 뿌리의 무게 곱하기 성분 함량, 그 세 개를 곱해줘야 되죠. 단위 면적당 식물 채수 곱하기 덩이 뿌리 무게 곱하기 성분 함량, 세 가지를 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답은 2번이에요.
세포의 수분 포텐셜이 0이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 거 아니죠? 세포의 수분 포텐셜이 0일 때에는 팽만 상태가 된다. 그렇죠?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 것 같은 경우는 수분 포텐셜과 압력 포텐셜이 같아서 수분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이 같아서 압력 포텐셜이 0일 때 원형 분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분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이 같아서 압력 포텐셜이 0이 됐을 때 원형질의 분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답은 그래서 이제 2번이 되는 거예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 거는 물이 진짜 없을 때, 쉽게 얘기하면 물이 완전 쫙 빠져나갔을 때, 그때가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냥 단어 한 글자만 바꿔서 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평소 때하고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난도, 평이한 그런 난도 문제고요. 10번 가볼게요. 10번의 답은 이제 2번이에요. 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 문제도 평이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단 답은 이제 2번인데요. 최하종자 고온 추나 처리 시 광해 의무가 추나 처리와 관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하종자를 고온 추나 처리할 때에는 암 조건이 필요하다. 교재에 딱 써있는 사항이에요. 최하종자를 저온 처리할 때의 광해 유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평이한 문제, 평소에 나왔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도 거의 비슷한 문제들을 되게 여러 번 다뤘었어요.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뭐 숨을 쉬어야지 무슨 처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하죠. 그래서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다가 밀에서 생장점 이외의 기간에 저온 처리하면 추나 처리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밀에서 생장점 이외의 기간에 저온 처리하면 추나 처리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버널리제이션의 감응 부위가 생장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항도 교재에 그냥 똑같이 문장이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리고 밀은 한번 추나되면 새로 발생하는 분할이 직접 저온을 만나지 않아도 추나된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교재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분할이라든지 등숙종저의 버널리제이션과 관련해서 똑같이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11번으로 가볼게요.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그렇죠? 답 2번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이제 친환경 농업의 종류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정밀 농업 같은 경우 이론 수업할 때에도 이제 강조를 드렸었는데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거 쓰는데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준다.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 이제 2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친환경 관련 농업의 종류와 관련해서 생태농업, 정밀농업, 자연농업, 유기농업 걔네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 거 똑같이 지금 그냥 정의 그대로 가지고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평소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2번 볼게요. 12번의 답은 1번이에요. 지금 이거는 같은 해의 여러 작물을 동일 포장해서 조합 배열해서 함께 재배하는 작품 체계가 아닌 거 답은 일단 1번이 되는 건데요. 윤작은 돌려짓기이죠. 이거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매년 바꿔서 재배하겠다. 그렇죠? 그게 윤작이잖아요. 한 곳에서 한 땅에서 한 가지 작물만 주구장창 재배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이 땅에서는 뭐 콩, 다음 해에는 이 땅에서 뭐 다른 작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윤작이죠. 그런데 혼작, 간작, 교호작이라는 건 뭐예요? 한 곳에서 애들이 같이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거 이것도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똑같이 문장으로 딱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원 사이트에서 강사 소개에 보시면 제 이름 농업직에서 제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 학습 자료실 있잖아요. 그 학습 자료실에다가 제가 농업직 재배하기랑 쉬운 작물랑 해설은 올려놨는데 혹시라도 확인 못 하신 분들도 이제 계실 수 있으시니까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동영상을 찍는데 요거 찍는 거 그 옆에 보면은 아마 이 동영상 보기 옆에 보면은 첨부 파일 올리는 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도 제가 해설 파일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놓을게요. 거기에 해설 파일을 확인을 해보시면 제가 우리 교재 기준으로
페이지 표시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금방금방 찾아서 애들 체크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놨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길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오히려 이제 시간상 길게 못 드려도 그거를 보시면은 이제 훨씬 보충이 되실 거예요. 13번의 답은 이제 4번이에요. 벼 조식재배라고 하는 거. 조식재배라고 하는 것은 이양을 좀 일찍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양을 일찍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본론에서 생육기간이 길어진다. 그죠? 그럼 본론에서 생육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본론에서 영양 생장량이 많아져서 그런 조건이면은 과분무가 될 수 있고 병해충이 약해진다라고 얘기하죠. 답은 4번이에요. 이 내용은요, 식은작물학의 내용이랑 같이 연관시켜서 푸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단위 면적당 수수 증가, 영하수 증가, 등승률 증가, 이런 거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본론에서 사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다 본론에서 사는 기간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장점과 단점,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14번 볼게요. 이거 되게 쉬운 문제. 그렇죠? 이건 다른 보기 볼 필요도 없어요. MH가 발화 억제제다. 엄청 우리 많이 강조했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만 딱 애들을 기억을 해도 답은 그냥 나오죠.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MH는 발화 억제제. 그건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15번 답 4번이죠. 이거 같은 경우 단순 암기로 풀 수 있어요. 산성 토양이 가장 강한 거, 뭐 그냥 강한 거, 약한 거, 이런 애들 그 단순 암기로 애들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벼 같은 경우는 산성 토양이 극히 강한 것이지만 양파하고 시금치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가장 약한 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얘네는 그냥 다 쉬운 보기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좀 평이한 난도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재상에서 보시면 가급도와 관련해서 산성 알칼리성이라고 해서 띠 모양으로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죠. 그 부분에 보시면은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팁에 우리 산성이 강한 거 약한 거가 애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런 공기질소 고정하는 질소 고정 미생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질소 고정 미생물 같은 경우는 산성에서는 못 살지만 중성 부분에서는 잘 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애들, 이 질소 고정 미생물 같은 경우는 또 호기성, 산소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분의 가급도는 pH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중성부터 약산성에서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상에서는 미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미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강알칼리성으로 가게 된다거나 하면은 가급도가 낮아지는 애들도 있고, 강산성으로 갔을 때 가급도가 낮아지는 애들도 있죠. 그런데 또 특이적으로 강산성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금속류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띠가 넓어져요. 그렇죠? 그렇게 애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산성에서는 중금속들의 힘이 세진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16번 볼게요. 답 4번이에요. 4번이에요. 이거는 어떤 거를 연결시키시면 되냐면 우리 교재에서 배합 비료와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비료 배합상 주의할 점 과 관련해서 보시면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사항이 비료 성분이 소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항을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세부적인 설명을 보시면 어떤 사항들이 있냐면 암모늄 태질소하고 석회를 같이 섞어주면 암모니아가 기체로 변해서 날아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질산태질소에다가 과인산 석회를 혼합을 해주면 또 질산이 기체가 돼서 날아간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질산태질소를 유기질 비료하고 혼합을 하게 된다거나 하면 또 질산이 없어진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지금 그게 전부 다 1번, 2번, 3번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런데 4번도 우리 교재에 있어요. 어디에서 있냐면요. 교재에서 보면은 거의 그 뒷부분 환경 파트 말고 뒤에 재배 기술 파트와 관련한 부분 보시면 그 부분에서 인산질 비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인산질 비료에는 뭐 어떤 애들이 속한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기에 보시면은요. 용성인비가 구용성 인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작물에 빠르게 흡수가 못 돼서 과인산 석회하고 같이 병용하면 좋다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또 교재에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지엽적으로 좀 문제를 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4번 보기를 몰라도 1번, 2번, 3번 배합 비료 할 때 주의점만 기억하고 있으면 답은 찾을 수 있는 거. 4번 보기는 안 외우고 있었어도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17번 볼게요. 답은 3번이에요. 이거는 보너스 문제예요. 지금쯤 되면 이런 문제는. 그쵸? 우리 광포 한점이라는 거는 군락의 형성도가 높으면 완전 높아져야지. 이건 뭐 설명 필요 없죠. 이건 패스할게요. 18번 답은 3번. 3번이에요. 18번의 답은 3번. 예.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1번과 2번, 4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1번, 2번, 4번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이 답이 되는 3번이 은근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죠? 보통 이거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유전자 A하고 C가 있다. A하고 C 사이에 B가 위치하고, A, C 사이에 이중교차가 일어나는 경우에 A, B 간 RF를 R이라고 하고, 여기를 R이라고 하고, 소문자로 썼으니까 저도, 예, R이라고 하고, 그리고 B, C 간 RF를 S라고 하고, 여기 A, C 간을 T라고 했을 때, 여기 R 플러스 S가, 지금, T보다 작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애들이 바뀌어야지 되냐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지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교재상에서 보시면은 우리 교재에서는 A, B, C 이건 내용을 뭐 A와 뭐 B 사이에 C가 위치한다.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교재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교재상에서도 보시면 지금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 때 지금 요 두 개, 요거, 이게 요렇게 되는 이유로, 그렇게 되는 이유로 이중교차가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간섭이 생겼다거나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중교차가 일어났을 때의 이 방향, 요거를 잘 애들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중교차가 일어났을 때에는 실제로 R과 S를 더한 게 T보다 원래는 더 큰 경향이 더 많아요. 이중교차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간섭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R과 S를 더했을 때 그 값이 T보다 커지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렇게 기억을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우리 이중교차가 일어나면은 RF 값이 실제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거는요. 그럼 19번으로 가볼게요. 답은 1번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평이한 문제. 그죠? 누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복수 유전자. 그죠? 누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복수 유전자다. 중복 유전자는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재상에 보시면은 비대리 유전자 상호작용의 유형이라는 게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F2 분립이 나와 있는 거 그 아래에 보시면 한글말로 똑같은 내용들이 써 있어요. 이거는 단어만 하나 바꿔서 내 문제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누적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성인 애들의 개수가 많을수록 빨간색이지 네. 이런 거가 이 누적 효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복 유전자는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대문자가 하나만 있어도 빨간색이 나온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20번으로 가볼게요. 답은 4번이에요. 4번. 답은 4번. 일단 우리 벼의 열풍 건조를 55도로 하면은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렇죠? 이거는 뭐 식용작물학이라든지 재배학이라든지 이거는 굉장히 많이 이제 다루는 그런 사항이에요. 45도로 건조했을 때 좋고 55도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동할미가 많아지고 쌀알기도 많아지고 단백질이 응고되고 전분이 노화돼서 안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 2번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 비호흡급등형 과실은 이렇게 부적절한 조건에서도 에틸렌 생성이 급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부적절한 조건이 되면은 비호흡급등형이라고 하더라도 에틸렌 생성이 생길 수 있어요. 에틸렌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생긴다고 했냐면 상처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했을 때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에틸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호흡급등형이라고 해도 에틸렌 생성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번 보시면 여기 감자는 어떤 조건에서 큐어링을 하냐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렇죠? 감자는 비교적 서늘하면서 저온인 곳에서 우리가 큐어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좀 온도 범위를 넓게 잡아보자면 10에서 15도 조건인 서늘한 곳에서
습도는 좀 높게 하면서 큐어링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좀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재배학 같은 경우는 한 2문제 정도를 빼고서는 아마 시험장에서 크게 어렵다고 느끼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크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봤는데 아리까리 헷갈려요. 그렇죠. 분명히 봤는데 헷갈려. 이런 애들이 많은 그런 이제 문제였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사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많이 보는 것도 좋긴 한데 한 개를 보더라도 확실하게 보는 거. 사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한 개만 확실하게 보면 안 되고 여러 개를 확실하게 이제 보셔야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내가 봤었던 거 그냥 많이 본 것 같다. 사실 이거는 다 소용없잖아요. 내가 시험장에서 답을 찾으려면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꼼꼼하게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비료 배합과 관련한 문제도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를 열심히 보셨으면 기출문제에서 이 배합 비료와 관련해서 장점 단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기출문제도 있었어요. 정확히 몇 년도 건지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거를 꼼꼼하게 보셨어도 아마 이거는 이제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재배학은 크게 실수만 안 하셨다면 그래도 다들 점수가 어느 정도 좀 아마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험을 보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 파트를 좀 덜 봤구나, 아마 이런 느낌도 아마 이제 가지셨을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재배학 점수가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 불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지방직 시험 대비해서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 그런 것들 확실하게 다 잡고 가시면 돼요. 그럼 충분히 재배학 같은 경우 다 어느 정도 다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출제하는 사람들, 출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문제를 다 똑같이 항상 쉽게만 낼 수는 없어요. 요번에 그래도 비교적 조금 난도 있어 보이는 문제, 초월분리설과 관련한 문제라든지 유전자 형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 그 2문제가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는 좀 난도가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난도 높은 문제를 2개 정도는 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과목이. 근데 우리 이 재배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2문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난도를 높이려고 하면 지역적인 부분을 내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난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중요하게 많이 다뤘었던 부분은 필수예요. 그건 필수인데 진짜 좀 다른 부분들, 지역적인 부분까지도 이제는 좀 꼼꼼하게 좀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